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굴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저희가 이제 여기 YTLC에서 저희 과에서도 그렇고 분쟁과에서도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율 상계보조금 관련돼서 지난번에 김지연 사무관이 한번 했었고, EU에 관련돼서 한번 했는데, 뭐 저는 좀 법적으로 좀 더 다뤘으면 했는데, 그때 좀 덜 다룬 것 같고, 저희가 보조금 규범이 발전하는 게 최근에 뭐 발전하는 게 없지만 인터레스팅한 케이스들도 많이 나오고 또 EU가 각종 뭐 그 중국이랑 CAI를 맺는다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이랑 그 이혼 협정에 들어가는 보조금 문구라든지 굉장히 많아서 보조금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앞부분에 이춘기 박사님께서 이게 그 대기를 다뤘으니까 이번에 그냥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환경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 다뤘으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수산보조금을 골랐고요. 이게 수산보조금 협상이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입니다. 그렇고 저희가 뭐 저희 통상국무국이긴 하지만 직접 그 협상을 담당하는 데가 아니고 또 뭐 CPTPP라든지 굉장히 또 민감한 부처별로도 입장이 다르고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나라의 전략이든 포지션이든 뭐 이런 부분이랑은 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법적인 내용들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 수산보조금 협상은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CBAM과 함께 지금 환경 분야에서 제일 큰 통상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맨데이트가 어쨌든 그 UN 정상회의에서 받은 맨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정상회의들이 준 맨데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 맨데이트를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 WTO에서 진행되는 유일한 다자 협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플루리레터럴 니고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편입시킬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자 협상이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좀 벗어나 있고 여기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남들이 싸우는 이슈가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이 크게 싸우고 있고 뭐 WTO에서 제일 큰 갈등 요인 중에 하나인 뭐 개도국 문제도 당연히 크게 들어가 있고 이게 그 관할권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전에 지재권 분야 같은 경우는 뭐 베른 협약이든 헤이그 협약이든 다양한 형태의 어쨌든 협약은 있지만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트립스로 들어오면서 이게 집행력이 생기는데 WTO로 들어오면서 집행력이 생기는데 해양법 분야에는 어쨌든 뭐 UNCLOS 같은 Convention on Law C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국제해양재판소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할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RFMO, RFMA가 내리는 판정문, 그다음에 연안국들이 불법업에 대해 내리는 판정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그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Maximum Sustainable Yield라든지 뭐 Biologically Sustainable Leve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그 테크놀로지 뉴트럴리티 컨셉으로도 이게 볼 수 있는 예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뭐 그냥 제 생각인데 일단 해양법이란 것 자체가 영해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집 배타적 경제 수역이 있고 뭐 접속 수역이 있고 공해가 있고 이게 지역별로 이게 관할하는 법리가 다르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 물고기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고기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따가 경계 뭐를 왔다 갔다 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그러토리 하는 애들도 있고, 그것도 복잡하게 하는 데다가 배들도 왔다 갔다 해요. 배들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배들이 또 달고 있는 깃발이 어떨 때는 이 나라 깃발을 달았다가 저 나라 깃발을 달았다가 그러거든요. 근데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국적이 왔다 갔다 해요. 한국 배인데 뭐 중국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베트남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 관할하는 법리가 이게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그런 요인들도 있고, 뭐 어업 문제라는 거는 당연히 농업 문제만큼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그다음에 뭐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환경 협상이라는 거는 서로 다 잃어버리는 협상이잖아요. 뭐 상품 그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농업을 좀 내주고 제조업을 얻는다라든지 이게 얻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정책들이 아니에요. 내가 마이너스 10이고 상대국이 마이너스 20이 되더라도 이거는 좀 하기 싫은 협상이죠. 저는 그 사실은 통상을 시작한 지 뭐 한 3년 정도 되는데 이게 그 기존에 적혀져 있는 협정문들을 읽는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SCM 어그리먼트라든지 엔타이 덤핑 어그리먼트를 읽다 보면 이게 랭귀지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데 만들어지는 협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협상문들을 듣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정문들은 어떨까라고 비교를 해보면서 이 좀 공부를 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수산보조금을 골랐던 것 같고, 뭐 CPTPP라든지 저희 여러 가지 또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뭐 민감할 것 같고, 근데 참고로 이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발표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이게 뭐 경과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2001년도 WTO 도하 라운드에서 수산보조금을 좀 이렇게 논의를 하기로 했고 그게 아마 2006년 맨데이트가 돼 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이게 2007년도에 최초로 어쨌든 그 shares 텍스트가 consolidated 텍스트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2011년 D-Day 협상이 종료되면서 중단이 됐죠. 근데 그 와중에서 한국이 굉장히 또 혁혁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면세유 관련된 우리 한국의 제안서, 뭐 이재민 교수님이 써주신 제안서가 협상을 좀 멈추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고 뭐 어디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리고 2015년에 유엔 총회에서 이 지속 가능 개발 의제 SDG 14.6으로 들어가면서 WTO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모멘텀이 됐고 MC11 2017년 12월에 그 맨데이트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때 2017년 12월에 받았던 맨데이트 중에 간단하게만 적으면은 여기 prohibit certain forms of fishery subsidies인데 여기에 보면 overcapacity와 overfishing과 그 다음에 IUU fishing 그리고 개도국 특혜 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맨데이트랑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CPTPP라든지 USMCA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오버캐패시티하고 오버피싱이 있지 오버피시드 스탁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그 USMCA라든지 CPTPP는 오버피시드 스탁으로 가죠. 그 다음에 지금 그 텍스트에도 뭐 이게 오버피시드 스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협상 구조는 일단은 그 불법업, 법을 어기는 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 뭐 그런 배에다가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라는 불법업. 그러니까 불법업이라는 게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횡령 규제이기는 한데 그 횡령 규제 중에 과잉 어획 어종 보조금, 오버피시드 스탁이 있고 그 다음에 과잉 어획 역량 또는 그 오버피싱, 많이 잡는 행위 여기에 대한 보조금 규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개가 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보조금 협상에 제일 큰 그 금지 보조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피시드 스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너무 많이 잡아서 뭐 없는 거죠. 난 잘 모르겠는데 가령 한국에 과거에는 명태가 많이 잡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잡힌다.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잡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명태를 잡으라고 보조금을 준다. 라고 하는 거는 금지를 하자. 뭐 이런 컨셉으로 보이고 오버피싱은 많이 잡는 거고 오버커패시티는 한국 앞바다에서 뭐 물고기가 100마리 잡을 수 있는데 잡을 수 있는 용량은 500마리 잡을 수 있는 배를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인데 결국 오버피싱이나 오버커패시티를 하다 보면 오버피시티 스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좀 겹치는 영역이 있는 것 같고
그 지금 불법업과 언양 규제를 기본으로 해서 그 외에는 요놈을 어디다가 넣을 것인가, 뭐 SCM 어그리먼트에 ANX로 넣을 것인가, 단독 협정문으로 할 것인가, 뭐 MC 미니스트리얼 디시전으로 할 건가, 또는 개별 국가의 양어표에 좀 반영을 할 건가, 뭐 그런 논의들이 있고, 여기 수산보존 협상에만 적용되는 분쟁 해결이 따로 있는가, 그 다음에 투명성은 어떻게 할 건가, 통보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개도국 예외는 늘 들어오는데 개도국들한테는 어떤 예외를 줄 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생계영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해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12해리처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거리를 주면서 이 해리 안에서 잡는 그는 개도국들은 뭐 봐주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기간을 정해서 개도국들한테는 10년, 20년은 봐주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많은데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요런 금액의 그 개도국들한테는 뭐 요런 정도로 봐주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스 클로즈를 넣어가지고 하자는 이야기도 있어요. 피스 클로즈는 다음 장에서 뭐 그냥 간단하게 다뤘는데, 이게 농업협정에서 보면 도메스틱 스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SCM 어그리먼트에 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그젬트가 된다든지 non actionable로 처리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 actionable에 대해서도 면제를 준다든지, 3 같은 경우는 non-violation nullification 또는 impairement에 대해 가지고 이그젬트를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게 그 peace clause를 넣을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뭐 개도국 논의들도 있습니다. 뭘 규율할 건가, 스코프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수산업과 수산물에 관련된 보조금을 규율하는데 머린 와일드 캡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머린 와일드 캡처의 데피니션은 양식업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아쿠아컬처는 제외하는 거고, 내수면업, 인랜드 피싱도 제외입니다. 우리가 강이라든지 호수에서 잡는 뭐 그런 업은 제외라고 보시면 되고, 피싱 앤 피싱 릴레이티드 액티비티즈입니다. 뭐 많이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저는 이 피싱 릴레이티드 액티비티즈 데피니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여기 제가 그냥 참고로 그 텍스트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그 텍스트 2조, 아티클 2조 그 C에 보면 Fishing Related Activities의 definition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landing, packaging, processing, transshipping, transporting, 그 다음에 나중에는 provisioning of personnel, fuel, gear, and other supplies에 쓰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넓게 보는 것 같고, 가공 여부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article 2 definition A에 보면 fish means 뭐 저쩌고 해가지고 whether processed or not, 가공 여부도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조금 규범인데, 보조금은 여기 1조의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데, 그 SCM 어그리먼트에 의한 스피시픽 보조금만 다루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1.2조를 보시면은 this instrument가 applies to fuel subsidies, 연료 관련된 보조금에 적용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at are not specific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of the SCM agreement. 스페시픽 하지 않는 애들도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불법업이라고 하는 IUU 보조금. 이게 지금 뭐 데피니션을 제가 뒷장에 간단하게 이렇게 첨부를 해뒀는데, 뭐 읽어보실 시간 되면 한번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뭐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I는 일리글인데 법을 어기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U는 unreported, 하기는 하는데 보고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U는 unregulated, 관할되지 않는 수역에서 뭔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컨셉인데 사실은 이 정도 강력한 보조금 규범을 만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조금 어떤 행위에 대한 금지인지 보조금인지 데피니션을 여기서 놓아주고 가면 좋거든요. 근데 뭐 그렇지 않는 대로 인용을 해버려 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튈지 모르지 않을까 싶고, 자, 불법업을 했다라 그냥 불법업이라고 정했습니다. 할 때 누가 판정을 하냐 이거죠. 깃발을 달고 있는 기국이 할 거냐, 연안국이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지역입니다. 수산관리기구, 그 다음에 협정이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을 준 국가가 할 거냐, 그 다음에 항만국이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인데 이게 관할권 충돌이 문제가 되는데, 현재 협정문에 보면은 연안국, 그 다음에 기국, 그 다음에 RFMO, RFMA 정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항만국이나 보조금 지급국이 규율을 할 수 있는 범위들도 간단하게 다른 조항들에서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안국, 기국, 지역수산관리기구나 또는 협정이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사회 IUU 보조금은 non-scientific decision입니다. 이게 여기에 과학적인 게 별로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몇 마리 우리 수역에 있는지 그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입항 신고를 하라 그랬는데 했냐, 30일만 조업을 하라 그랬는데 하루 더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non-scientific decision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산 이런 애들한테 보조금을 주면 안 돼요.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데 그 지금 이 보조금의 규율을 받는 주체가 선박이냐 운영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영자를 빼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운영자인데 배를 10척을 가지고 있는데 한 척만 불법업에 적발이 돼가지고 등록이 됐어요. 그럼 저는 남은 9척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뭐 그렇기는 하지만 만약에 선박으로만 한정이 된다라고 하면 내가 보조금을 10개를 줄 거를 IUU 근린에 주지 말고 딴 애들한테 더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셀컨벤션도 가능하기 때문에 포함하자는 뭐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 되겠나? 그냥 뭐 다 못하면 언젠가 다음에 기회 되면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뭐 들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좀 멈춰도 됩니다. 여기 제가 답을 못하면 여기 답을 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 한 분이 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한 5분 정도 더 하다가 이게 협상 관련된 그냥 재미난 에피소드도 그냥 하나 뭐 소개를 드릴까 그런데,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 놓고 결정을 해도 되느냐? 연안국이 내 마음대로 쟤는 불법했어, 우리 한국 뭐 관련된 EEZ에 들어와 있는 중국 배가 불법업을 했다라고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라고 할 때 적어도 뭐 파지티브 에비던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그 판정을 하는 주체가 듀 프로세스 정도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약하다라는 사람, 다른 랭귀지를 써야 된다는 사람,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패널이 이거를 판정을 하게 될 때 이 연안국이 판정을 한 거를 디노보 들여다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결국은 뭐 듀 프로세스를 지켰느냐라는 절차적인 측면만 패널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사소한 위반이나 비례성 뭐 기간 다 비슷한데 뭐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업을 하다가 뭐 영세업이라든지 아니 뭐 영세업은 뭐 그렇지만 하루 정도 뭐 어겼다 또는 뭐 신고해야 되는데 뭐 3시간 늦게 신고를 했다, 이런 사소한 위반 관련돼 가지고도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되는 거냐, 보조금을 다 철회를 시킨다라든지 해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위반 관련돼 가지고는 뭐 개별 국가의 재량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 개도국 예외는 뭐 여기 그냥 써둔 이유가 이런 개별 보조금 뭐 IUU다, 과잉의획이다라고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될 개도국 예외가 있고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외가 있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UU 같은 경우는 아니 불법을 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냐 마냐 하는 건데 여기에 개도국 예외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뒤에 나오는 뭐 오버피시드 싸게 주는 거랑 좀 컨셉이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잡은 경우 과잉, 어획, 어종 이게 좀 뭐 지금 WTO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때 금지를 할 때 우리 한국의 명태를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명태에 대해서 명태를 잡는 보조금은 주지 말자라고 할 때 자, 명태 관련된 보조금은 다 금지하라고 전면 금지를 할 수가 있고 아니야, 이 보조금이 지금 한국에 과거에는 뭐 명태가 1000마리 잡혔는데 지금은 10마리도 안 잡히는데 10마리, 지금 보조금 주면 10마리가 5마리밖에 안 돼. 라고 부정적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경우만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부정적 효과 이야기를 하면 이게 입증 책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명태가 얼마나 잡히는지를 뭐 에콰도르에서 이거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소하는 사람들이 그 환경에 데트리멘트란 임팩트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과잉 어획된 어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이거는 환경에 부정적인 효과가 없어요. 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 보여드렸나? 모르겠다. USMCA하고 그 CPTPP에서는 참고로 과잉의획 어종에 대해서 부정적 효과를 주는 보조금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인터레스팅한데 여기도 뭐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우리 WTO 법리 중에 뭐 반덤핑이라든지 상계관세 이런 거 보면 adverse effect라든지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테스트가 있습니까, 그죠? 이게 뭐 봐야 될 지표들도 많고 이게 뭐 산업 피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 하려면은 뭐 매출, 고용,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지표들 다 봐야 되죠. 뭐 코헨즈 D 테스트, 무슨 테스트, 막 이런 것들 다 봐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부정적 효과를 한다라고 하면 뭐 가령 트리거 하는 것들이 뭐 아까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또 이 뭐지? 똑같은 이야기인가? 그 봐야 될 그 스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ADP라든지 SCM 어그리먼트에 보면 조사 당국이 조사하는 절차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 텍스트에는 뭐 그런 건 없거든요. 물론 CPTPP라든지 USMCA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뭐 그러게 그게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제시한 텍스트에는 전면 금지 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잉의획 판정 기준 그 앞에 이제 한국의 명태가 과잉의획이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연합국이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RFMO도 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scientific decision인 거예요. 앞에 있는 IUU처럼 non-scientific decision이 아닌 거죠. 과학적으로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연합국의 scientific decision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줄 건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다른 이슈 다르게 적용을 할 수 있고 개도국들은 여기 scientific decision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best scientific technology available 이라고 해버리면 그 당시에 이용 가능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해버리면 개도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못 다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scientific decision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한국의 명태가 과잉의익이 됐다라고 하면 명태 잡는 보조금만 금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명태 잡는 보조금이라고 하면 목표 어종을 정하고 하는 보조금인데 뭐 다른 보조금을 줬어요. 그 다른 보조금을 줬는데 그 어망이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뭐 오징어도 잡히고 명태도 잡힌다. 라고 하면 혼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표 어종에 대해서만 금지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부산물로
사이드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아예 평가 자체가 안 되는 어종이 있을 수가 있죠. 심해에 산다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이 문제가 있는데, 뭐 이것도 상당히 그 미평가 자원 처리 같은 경우도 뭐 보면 재밌는데, 사실은 이 과잉어획 어종 아티클 4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여기 11.2조 같은데 뭐 간단하게 다룹니다. Members shall take special care and exercise due restraint when granting subsidie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뭐 다른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 다룹니다. 그게 11.2조에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그 과잉어획 어종에 대해서는 주지 않기로 해놓고는 또 이게 예외가 있어요. 지금 현재 협정문에는 4.3조에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4.1조에 못 준다라고 그래 놓고는 4.3조에 또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은 뭐 다른 조치들이 뭐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좀 봐줄 수 있다, 뭐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 다른 조치들도 그게 뭐 보조금에 관련된 조치인가 아니면은 환경 규제처럼 뭐 규제로 들어가는 다른 조치들도 포함이 될 건가, 뭐 이런 문제들도 뭐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발표한 그 이청기 박사님 발표한 뭐 CBAM 같은 경우도 미국이 유사한 뭐 조항들을 냈고, 또 CBAM에서도 EU도 그 다른 국가의 환경 조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는 뭐 여지를 남기는 것처럼, 뭐 다른 조치,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그 보조금 조치가 아닌 것도 포함할 건지 여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CPTPP랑 USMCA가 비슷하는데, 첫 번째 A에서는 데다이는 오버피시드 컨디션이니까 과잉 어획된 어종 명태 같은 거. 그 다음에 B는 세 번째 줄에 보면 IUU 피싱이니까 IUU 피싱이고, 물론 그 CPTPP랑 USMCA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오버피싱하고 오버캐패시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피셔리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강한 조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과잉어획 역량,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거나 과잉어획을 하거나 너무 많은 배를 가지고 있는 거, 이 부분인데, 사실은 뭐 지금 현재 그 전선이 여기에서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비슷합니다. 뭘 금지할 건지를 그냥 아예 다 적어버리자, 리스트를 하자, 목록화 방식. 그 다음에 어떤 국가들은 금액을 정해버리자, 뭐 국가당 금액을 정해버리자라고 하니까 중국은 1인당 금액을 정하자. 그러니까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미국이 1년에 보조금을 2조를 주면 1조로 줄여라. 한국이 뭐 1조를 주면 5천억으로 줄여라. 라는 금액 베이스로 하자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본 운용 비용을 금지하자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사한 주제로, 야, 자기 나라 앞바다에서는 잡아도 되는데 멀리 가는 거는 못하게 하자. 운양업 보조금 금지. 그 다음에 편의 취적,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 뭐 주로 파나마, 뭐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이 좀 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각 국가별로 할당량이 있을 수 있고 이 바다에서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할당량 다 채웠다라고 하면 남의 나라 깃발 빌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래저래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그 나라의 그 노동인권 기준이 좀 약해서 그 나라 배를 깃발을 달고 있으면은 뭐 규제를 덜 받는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하는데, 그런 배한테는 보조금을 주지 말자라는 편의치적선에 대한 금지 보조금.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지 말고 배 길이, 선박 톤수, 엔진 용량, 냉동 창고 여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큰 배들한테만 주지 말자. 우리 인도 앞에, 파키스탄 앞에 조그마한 영세업 하는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운양업이랑 비슷하긴 한데 공해, 하이시에 가가지고 배를 그 물고기 잡아오라고는 주지 말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이 뭐 민감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도 민감한 이슈인데, 뭐 어떤 사람들은
어민들한테 주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을 금지시키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텍스트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 특정성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냐. 지금 물고기들이 다 잡혀가는데 업에도 주고 농업에도 주더라도 업에 주는 걸 다 금지시켜야지. 뭐 이게 뭐 특정성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면세유 제도는 아예 그냥 협정 범위에서 제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전에 뭐 참고로 그 한국이 2011년 뭐 이럴 때 그 제안서를 냈던 게, 요즘 한국 배가 옹해에 가서 이렇게 잡는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기름 다 채워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우리가 뭐죠? 렌트카 하면 렌트카에서 해서 기름 조금만 넣어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처럼 그 배에서 나갈 때는 우리나라가 비싸면은 조금만 채워 나가가지고 기름값이 싼 나라에서 채워가지고 나간다 이거죠. 결국은 기름값 싼 게 문제인 거지. 이게 지금 너무너무 뭐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름에 세금을 많이 붙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영세한 어민들한테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영세한 어민들한테만 뭐 그 예외를 준 거고, 너희들은 돈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유리 보조금을 준 건데 왜 우리 거를 잡냐. 그러니까 하여튼 이 면세유 제도는 빼자 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협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 굉장히 프라블레매틱한 조항이긴 한데, 이래가지고 다 못할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아티클 5가 이게 과잉의혹인데, 5.1조에서 금지하는 보조금 목록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5.1.1조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subsidizing 멤버가 demonstrate, 메저리 maintain 스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으면 not inconsistent, 뭐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가 굉장히 큰 관심사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주는 보조금들이 뭐 메인테인 뭐 스탁이라든지 스탁스를 할 수 있다라고 데몬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뭐 미국, 한국, 아니 뭐 한국은 할 수 있겠죠. 하라 그러면 EU, 뭐 일본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개도국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합니다. 앞에 금지 다 시켜놓고 선진국들은 이걸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뭐 나중에 다른 그 개도국 예외 조항들이랑 연계가 됩니다. 이 조항이 세질수록 개도국이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들을 좀 세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물 한잔하고. 혼자서 벽 보고 발언하면 이게 힘들다라고 그러던데, 그래도 이승기 박사님이 그 화면 열어주셔가지고 감사하시고 감사드리고,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종민 사원님. 자,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네네네. 저희 그 IUU에서 illegal unregulated인데 이 illegal이라는 게 어떤 나라의 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들이 협정문 안에 있는 건가요? illegal이란 게 그 대상이 되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페이지 앞이 어딨냐. 여기 지금 이게 IUU 데피니션을 인용을 리펄 투 하는 거거든요. International Plan of Action에 illegal fishing refers to activities 1, 2, 3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without permission of that state, 중국 앞바다에 가서 잡는데 허락을 안 받고 들어가는 거, 뭐 그 나라의 법이라고 보이는데 contraven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그 다음에 이 지역 수산 관리 기구가 관리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잡는데 거기에 멤버가 아닌 국가의 깃발을 들고 와가지고 뭐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조항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판정을 할 수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률, 협약, 어그리먼트를 위반하는 경우에 IU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이쪽이 뭐 기본적으로 여기 우리 통상법무국이랑 관련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관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그 좀 뒤에 나올 그 institutional arrangement랑 다 연관이 됩니다. 이 협정문을 어디다 넣을 건지가 굉장히 큰 관심사예요. 어디다 넣는지에 따라서 이 규정들이 다 달라지는데, 자, 이 여기에 그 수산보종협상에 특정한 DSU 조항을 넣으면은 우리 그 DSU 어펜딕스를 보면 그 외에 이 DSU 어펜딕스가 별도의 그 분쟁 해결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게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뭐 그게 많죠. 뭐 SPS에서 적용되는 거, TBT에 적용되는 거 뭐 다 많은데 만약에 SCM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죠.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는 4.2조부터 4.12조까지 6.6조, 뭐 6.7.2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들어가든 SCM 어그리먼트로 들어가든 이거를 개정해 가지고 반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그 2007년 의장 텍스트는 어디에 반영을 했냐면은 SCM에 그 ANX 형태로 붙였습니다. ANX 6인가 뭐 8인가 이렇게 붙였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나눠드린 이 그 텍스트를 보시면 얘를 보조금 협정문 끝에다가 갖다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굉장히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현재는 스탠드 얼론 어그리먼트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보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지금 분쟁 해결 여기 보면 아티클 10조가 되어 있는데 아티클 10조를 제가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텍스트에 아티클 10조를 잠시만 보시면은 디스퓨트 세틀먼트에 그 가트 22조, 23조 분쟁 해결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아티클 4 of the SCM 어그리먼트 했으니까 아티클 4가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티클 4라는 거는 보조금 협정에서 금지 보조금에 적용되는 그 저기 분쟁 해결 절차고 무효부재 절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30일 내가 좀 expedited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거를 여기다가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가 생각을 해볼 만한 이슈입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이게 뭐 30일 만에 다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30일 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개도국들의 역량이 있는가? 그리고 개도국들은 이런 조항들은 우리 적용되지 않게 빼달라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야, 그거 다 빼주면 어떻게 협정하냐? WTO 마이너스는 안 돼. 지켜.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거고. 심리 기준도 우리 뭐 제일 문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심 그 심리 기준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반덤핑 규정, 반덤핑 엔타이덤핑 어그리먼트 17.6조잖아요. 그죠? 17.6조에 보면 뭐 여기 even though the panel might have reached a different conclusion, the evaluation shall not be overturned. 뭐 이런 조항들 이런 것들이 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과학적 판단이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굉장히 사이언티픽 디시전으로 가면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협정문 9.5조에 보면 그 과학자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 저기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RFMO라든지. 그러면은 전문가 역할 관련돼 가지고도 뭐 가령 이거는 SCM 어그리먼트 24.3조에 보면은 뭐 퍼머넌트 그룹 오브 엑스퍼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야기가 나오고요. 분쟁 전 사전 협의 뭐 재수자 접격 이거 다 비슷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분쟁 전 사전 협의도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가트 22, 23항, 23조에 보면 뭐 any contracting party가 any benefit accruing to it
하면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DSU 3.8조 같은 경우도 이거 하려고 그랬나? 내가 모르겠다. 그 뭐 프루트풀 하다든지 트레이드 여기 지금 뒤에 있으려나? 그 3.7조, 4.11조 이렇게 보면 다 그 트레이드 인트레스트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게 지금 윌비 프루풀 하다든지 이게 다 이코노믹 인트레스트거든요. 트레이드 인트레스트가 이게 있을 때 그 소의 적격을 주는 건데 이 지금 환경 관련된 거는 이거를 넘어서는 거라는 거죠. 환경에 관련된 데트리멘털 이펙트는 거기서 그러면은 이 재소자 적격에 관련돼 가지고도 더 세분화된 규범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관할권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관할권 충돌 문제도 지금 그 WTO에서 진행 중인 투자 원활화 협상 같은 경우도 뭐 관할권 문제를 막기 위해서 파이어월 조항이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막으려고 계속 하고 있죠. 거기에서 가령 뭐 지금 이 여기도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뭐 메모만 해뒀다가 보셔도 되는데 풋노트 5조, 풋노트 5, 풋노트 7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나눠드린 풋노트 5, 풋노트 7에 그 Nothing in 뭐 this article shall be interpreted to obligate members to initiate IUU fishing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바깥에 가서 써먹지 말라는 거죠. 엑스포트를 금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11.4조 맨 마지막 조항인데 뭐 여기에서 나오는 finding, recommendation, awards가 shall have no legal implications regarding 뭐 territorial claims or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디노보 리뷰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게 또 똑같은 것 중에 하나가 비위반 지수를 허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비위반 지수라는 게 WTO 규정을 어긴 거는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이 WTO에 가입함으로써 또는 상품 양을 함으로써 내가 얻게 된 이익이 다른 국가가 위반을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내 이익이 사라졌다. 그래서 하는 게 비위반 제소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위반 제소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갖다 붙인 거는 트립스 64.2조를 그냥 간단히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비위반 제소, 상황 제소 같은 경우는 a period of 5 year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해가지고 5년간은 봐준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 못한다. 그 다음에 구제조치 뭐 비슷합니다. 그냥 뭐 짧게 얘기드리면 그 SCM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그 지키지 않았을 때 appropriate countermeasures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appropriate countermeasures도 있고 또 DSU에 가면은 뭐 equivalent란 measures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commensurate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개량화가 가능한 거냐라는 문제죠. 이게 뭐 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without delay 또는 뭐 reasonable period of time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without delay가 뭐 너무 빠르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또는 다른 쪽에서는 환경에 대한 이 파괴 효과가 이렇게 큰데 뭐 패널 판정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5개월의 이행 기간을 준다, 7개월의 이행 기간을 준다. 이거를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제 조치 관련돼 가지고는 참고로 2007년도에 나왔던 그 Consolidated Chairs 텍스트에는 take the form of suspension of access of fishing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물고기 못 잡아 또는 서비스 선박이 우리 항구에는 못 들어와. 이게 예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법적 형태가
그냥 보조금 협정의 부속수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협정 파트 4가 왜 그 허용보조금이잖아요. 그 허용보조금을 대체해가지고 넣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스탠드얼론을 할 수도 있고, 양업표에 반영할 수도 있고, 강요의 의사결정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법적 형태를 스탠드얼론이 하느냐 아니면 ANX로 넣느냐, 이게 지금 제일 큰 그 두 가지 안인데, 뭐 어떤 형태로든 법적 기술적으로만 넣으면 둘 다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스탠드얼론 같으면은 뭐 프리엠블을 넣을 수 있고, ANX는 SCM 자체도 뭐 프리엠블이 없는데 뭐 당연히 안 들어갈 거고, 스탠드얼론 하면 의지를 더 보이는 거고, 뭐 행정 측면에서 세프리 커미티를 주기가 더 좋죠. 스탠드얼론이라고 하면. 뭐 분쟁에 있어서도 조금 약간의 뭐 무역 SCM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무역 영향 부분이 좀 간섭 효과가 있을 거고, 그냥 뭐 영토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분쟁 수역.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런 영토 조항, 지금 들어가 있는 영토 조항에서는 뭐 해양 경계 획정이라든지 영토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임플리케이션이 없다.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인데, 또 누군가는 이런 분쟁 수역에 관련돼서는 이 보조금 규범도 적용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것만 이렇게 넣을 거 아니다. WTO 협정문들 중에 영토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럴 바엔 이거는 미니스트리얼 컨퍼런스에서 뭐 강요 선언으로 그냥 다뤄야 될 문제지, 이걸 여기까지 놔두면 기존 협정문들이 다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 마지막에 그 노동인권 관련된 제안서를 냈어요. 그래서 IU 피싱에서 노동인권 문제가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미국이 이번 바이든 행정부 들고 특별한 통상 정책을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뭐 WTO에서 이 정도 발표한 거는 굉장히 인터레스팅하다고 보이고요. 뭐 이거 통보하라고 그렇고, 통보 투명성은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빨리 하기는 했는데 뭐 이 정도로